안녕하세요. 세상에 저랑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만 하던 채널인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저는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살 때 뉴욕으로 가서 대학을 나오고 29살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줄곧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아본 한국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묘하게 이질감이 드는 타국살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항상 외딴 섬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죠. 어딜 가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명문대를 나오고 사업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는 동시에 동양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저를 무시하거나 은근히 깊은 속마음까지 안 주는 경우가 허다했죠. 겉으로는 케빈이 최고라고, 케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다 취하더니 제가 자리에서 없어지면 저의 뒷담을 심하게 까대는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에 환멸이 났고 종종 길거리에서 가해지는 인종차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더더욱 깊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무렵에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도 고향에서 살고 싶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기회의 땅이라고 해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살기 벅차고 힘든 곳인 것 같아요. 아버지, 저 미국 말고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알겠다고 동의를 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작디 작은 동양인에다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을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에 가니까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기 시작했어요. 미국 명문대에서 공부를 하고 체격도 있고 영어도 잘하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살면서 사업까지 하니까 저를 대단한 사람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경우 동양인이 초라한 행색에 없어 보이는 모습을 하면 바로 무시하고 서열 낮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더 높이고 그랬는데, 넓은 땅덩어리인 미국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한국에서는 아니었던 거였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진짜 열심히 살았네. 이야, 대단하다.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 살아. 이룬 것도 많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지.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너였다면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데이트도 하면서 살 거야. 저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래, 나는 20살에 뉴욕으로 건너가면서 어떻게든 이곳에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쳤지. 그래, 그래서 연애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내가 조금은 바보 같고 멍청하다. 나도 이제는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상담쌤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건강한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 좋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소개팅 같은 건 오글거려서 못할 것 같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저에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가게 된 곳이 유료 독서 모임이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야, 너는 영어도 잘하고 능력도 좋으니까 그런 모임 한번 나가면 사람들이 너한테 호감 표시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자친구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 나는. 그래? 정말로 그곳에 가면 여자친구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냐? 그럼 사람들이 순수하게 독서하러 모이는 거겠니? 다들 남녀 만나려고 꾸미고 독서 모임 참석하는 거야. 너는 아직 잘 모르나 본데 그런 곳에서 이성 사귀기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고 저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도 그녀가 이뻐서 첫눈에 반했고 그녀도 저의 매력을 알아봐 주셔서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뉴욕에서 오셨다고요? 대박이다. 저 뉴욕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우와. 그래요? 뉴욕은 사는 것보단 한번 관광으로 놀러 오시면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몰 토크를 이어가던 저희들은 조금씩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할 상대를 찾고 있었고 만남을 시작한 여성분은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20대 초중반이었으니 30대 중후반인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나이였지요.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사실 나는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 씨는 너무 이쁘고 나의 이상형에 거의 100% 부합하기는 하지만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더욱더 깊은 관계로 빠지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그녀와 헤어지는 게 가슴 아팠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 그녀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나 아이 가졌어요. 오빠 아이 가졌다고요. 심장이 쿵 떨어질 것만 같았죠. 피임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헤어진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하죠?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죄책감이 들었고 이렇게 된 거 내가 책임질게요. 내 아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맞죠. 병원 같이 가서 아이 상태 확인해보고 각자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말해봅시다. 저와 그녀는 결국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교제하던 사이였고 나이 차이만 아니었으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였어. 나도 나이 차이 때문에 좋은 여자를 놓칠 뻔한 거니까 이번 일은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저는 엄마 아빠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 여자친구 있는 거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했잖아. 언제 생긴 거야? 그리고 어떻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야, 아들? 어휴, 진짜 놀랍네. 예상하지 못한 저의 결심에 부모님은 모두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조용하게 한국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독서 모임에 와인 모임까지 다양한 모임 활동에서 여자를 만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저를 보고 의외라고 생각하신 거였죠. 여자친구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고 다행히 여자친구 부모님은 큰 반대가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긴 하지만 모아둔 돈도 있고 학벌도 괜찮고 외적인 모습도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안심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잘 됐죠. 그렇게 여자친구는 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은
혼인신고는 아이 낳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결혼식도 아이 낳은 뒤에 올리는 걸로 하자.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 낳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시작해서 시까지 올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것만은 본인들 의견대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알겠다고 한 뒤 저는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래도 제 이상형이었던 그녀가 저의 아이를 가지고 아내가 된다는 사실에 저는 기뻤어요. 친구들도 야, 우리는 네가 일만 하고 맨날 사업하느라 우리 모임에도 안 나와서 평생 노총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네가 승리자다. 어디서 그렇게 이쁘고 어린 여자를 만나서 참 대단하다.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니까 괜히 어깨도 으쓱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게,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여자친구 만들려고만 했지 아내를 만들려는 생각은 안 했어서 나도 이 상황이 신기하네. 비록 뭐 혼전임신이긴 해도 내 아이니까 기분 좋고 기대된다.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깨도 무겁고 그러네. 너는 책임감도 있어서 애한테 잘해줄 것 같다, 진짜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진짜 괜찮은 남자야. 남자가 인정하는 좋은 남자다. 네 아내는 너 진짜 잘 잡은 거야. 꽉 잡으라고 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많이 해야지. 친구들은 저의 결혼을 축하해줬어요. 저도 어린 아내가 제대로 사회생활 하기 전에 저라는 나이 많은 아저씨를 만나서 바로 아이를 가져 임신으로 인해서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어서 카드도 주고 이런저런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오빠를 만나서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내 친구들이 나 엄청 부러워해. 어디서 그렇게 멋있고 잘난 남자를 만난 거냐고. 너무 신기하고 부럽다고. 나도 으쓱한다니까.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카드 줘서 나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짱이잖아. 그래? 그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자기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도 맛있는 거 먹게 하려면 당신이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나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렇게 저희는 누가 봐도 사이좋은 부부, 인꼬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에 대한 저의 사랑도 깊어졌어요. 나이는 어리고 남들이 보면 사치스러운 여자처럼 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줄 알았던 저에게 큰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흘러서 만삭이 되었어요. 누가 봐도 임산부였고 출산을 얼마 안 두고 있었죠. 저는 우리 아버지 친구가 산부인과 원장으로 계시는 병원에서 아내가 출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아내는 자기가 처음에 임신 판정 받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 병원은 작은 동네 병원이라서 저는 그래도 큰 병원에서 아이 낳는 게 낫지 않겠어? 싫어. 큰 병원은 인턴까지 와서 내가 아이 낳는 거 보잖아. 나는 그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알겠어. 당신이 편하게 아이 낳을 수 있는 곳에서 출산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 그런데 아내가 출산 예정일보다 거의 3주 정도 일찍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저는 아내가 출산을 할 때
다행히 한국에 있긴 했지만 그 다음날 5박 7일로 뉴욕에 갔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뉴욕에서 사업할 때 서류 정리를 다 못하신 게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변호사랑 세무사를 만나서 뉴욕에서 처리 못한 것들을 처리하고 오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고 힘들어하는 아내의 곁을 거의 일주일 동안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미안한 마음에 아내의 출산을 도와준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조리원 선생님들에게 제가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아내 좀 잘 부탁드려요. 미국 갔다 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면서 소정의 선물을 돌렸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산부인과 의사하면서 남편이 자리 비운다고 아내 잘 부탁한다면서 선물 돌린 건 처음 보네요. 정말 좋은 남편분이세요. 뉴욕 갔다 오시는 동안 아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잘 갔다 오셔요. 아내분이 부럽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픈 아내 곁을 계속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죠, 제가.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왔어요.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한국에 있었지요. 미국에서 산후조리하는 여자한테 좋은 오일이랑 도움될 만한 약들을 잔뜩 사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때 아내는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지연이도 오빠가 보고 싶었나 봐. 앙앙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랬어? 아이고, 미국에서 당신 생각하느라 일 처리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난리도 아니었어. 당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몸에 좋으라고 오일이랑 튼살에 도움될 만한 것들 좀 사왔어. 고마워, 오빠. 사이좋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던 그때 아내가 수유를 할 시간이 왔고 전 잠깐 병원 복도로 빠졌어요. 그때 의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뉴욕 잘 갔다 오셨어요? 네네. 덕분에 마음 놓고 잘 갔다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의문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사실 남편분께서 뉴욕 가셨을 때 저희 병원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아내분 때문에. 네? 아니, 갑자기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내분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시는 분이 와서 장난 아니었어요. 부잣집 나이 많은 남자 만나서 나 버린 거냐고, 네가 낳은 아이가 그 남자 아이라고 확신하냐고, 그 애 내 아이 아니냐고, 너랑 나랑 마지막으로 했던 이후에 네가 임신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쳐서 병원에 있는 애기들 다 깨고 입원해 있는 산모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고 아내분이 결국 아픈 몸 이끌고 나가서 그분을 진정시키긴 했는데 그래도 장난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말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말해야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는 저랑 만나면서 전남친과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제가 헤어지자고 하자마자 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고 저를 꽉 붙잡은 거였어요. 저는 순박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그저 책임질 생각뿐이었죠. 저는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제가 말했어요. 나 뉴욕 갔을 때 당신에게 전남친 찾아온 거 들었어. 관련 내용도 다 들었고.
뭐? 누가 그래? 병원 사람들이 당신한테 말해줬어? 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낳은 우리 아이, 내 아이 맞아? 친자 검사 결과 받아야지 나는 안심이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당신 전 남친이나 과거 연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거나 그러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아이야. 아이 친부가 누군지는 확실히 밝혀야지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앞으로 결혼 생활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 아내는 나 못 믿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억울해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굳이 친자검사 결과까지 받아야지 속이 시원하겠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이는 당신 아이라고 했지만 저는 깨름칙했습니다. 결국 제가 장인 장모와 우리 부모님한테 이 상황을 말한다고 하니까 결국 알겠다고 친자검사 결과 받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속으로는 씁쓸했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우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3주 뒤 아내가 이거면 됐어? 저번에 면봉에다가 당신 유전자 채취한 거랑 내 유전자 해서 검사한 거야. 확인 결과 일치로 나왔고 이거면 됐냐고 하면서 저에게 우편 봉투를 팍 던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제 아이가 맞더라고요. 저는 알겠어. 내가 당신 속상하게 한 건 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앞으로 우리 딸 그리고 당신 바라보면서 살 거니까 이거는 내가 약속할게. 그렇게 저는 아내의 과거를 다 덮고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살았어요. 부모님들과 장인 장모는 이런 소동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괜히 부모님까지 이 상황을 알면 더 복잡해지고 소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괜히 의심한 아내에게 미안해서라도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어오는 것에 치중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밥도 잘 못 먹고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심장 중격 결손, 그러니까 심장 잡음이라고 구멍이 난 거를 발견했어요. 수술을 하면 좋아지는 병입니다. 고칠 수 있어요. 신생아한테 주로 발생되는 현상이고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가슴 사이에 흉이 질 수는 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혈액형 검사를 하고 다시 세부적인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 혈액형이 제가 알던 혈액형이 아닌 겁니다. 저는 AB형이고 아내는 B형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O형이라는 겁니다. AB형과 B형 사이에서 O형은 나올 수 없었어요. 순간 친자검사 결과지가 생각이 났어요. 뭐야? 분명히 아내가 나한테 보여줬던 그 결과지에서는 내 아이가 맞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로. 말도 안 돼. 대체 무슨 일인 거지? 저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가서 서랍에 두었던 친자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거기에 적혀있는 단체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친자검사 결과지 위조인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등록번호로 위조 사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연결 부서로 전화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결된 부서 사람에게 친자검사 결과지 등록번호를 말했어요. 이거는 저희 쪽에서 발행해드린 친자검사 결과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없는 등록번호로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보내주신 팩스로 검사 결과지 확인해 봤는데 저희 쪽 양식이랑 달라요. 기관명만 저희 쪽으로 되어 있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행해드린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조 가능성이 있네요.
심장이 쿵 했어요. 저는 아내 몰래 딸과 저의 친자 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겼고 그곳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친자 불일치요. 알고 보니 아내는 검사를 맡겼지만 불일치 결과가 나오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저에게 우편물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손녀, 제 딸 아니네요. 아니, 김서방,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이번에 친자검사 결과 나왔는데 제 딸 아니라고요.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판막 수술 비용은 제가 대드리겠지만 그 이상은 저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헤어질 거고 갈라설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 걸 겁니다. 사기 결혼이니까요. 저의 한마디에 장모님은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아내에게 대체 넌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친자검사 결과가 뭐 어쩌고 저째? 어떤 놈이랑 놀러 다닌 거야 너? 아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병원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아니 엄마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난린데 나는 잘못 없다고 진짜 억울해서 미치겠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와서 말리고 화가 난 장모님은 끝까지 아내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저는 당신 나한테 친자검사 결과도 속이고 결혼생활 하려고 했구나. 내 재력, 내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속인 거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편안한 삶이 좋아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되지. 이건 범죄야. 당신 알아? 당신 지금 나한테 범죄 저지른 거라고.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애만 불쌍하죠.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병원에서 우리 부모님과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마주쳤어요. 그래도 양심 있는 장모님은 우리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딸을 잘 키웠어야 했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를 좋아하더니만 결국에 사고를 치네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사돈댁한테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뭔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내가 애를 뉴욕에서 공부시키고 좋은 어른으로 자라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이고 에휴 됐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으니 나머지 해결해야 할 건 법적으로 합시다. 그게 깔끔할 것 같네요. 감정으로 호소해봤자 거짓말만 더 할 것 같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엄마와 아빠는 저를 끌고 집으로 갔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내와 연을 끊고 장인 장모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친한 친구분에게 저의 이혼 소송을 맡기셨고 그분께서 이거는 사기 결혼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을 안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으니 혼인 무효 소송 걸면 이혼 소송하지 않고 법적으로 미혼 상태로 서류 정리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안 지 7개월 이내면 혼인 무효 소송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 판결 나면 그때 민사 소송으로 가면 될 듯합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 조작한 종이, 그리고 몇 개월 뒤 다시 제가 따로 친자 검사한 결과 종이를 증거 품목으로 냈고 아내가 출산하고 병원에 있을 때 아내의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난동 피울 때 있었던 의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죠. 다행히 재판은 잘 풀려서 저는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서
법적으로 미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의 소식을 들은 동창들과 친구들은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너 열심히 살았는데 괜찮아? 심적으로 괜찮은 거 맞아? 모르겠다. 나도 힘들긴 한데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냐? 그래도 내 아이인 줄 알고 잘 키우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 아이가 아닌데 품고 살 순 없겠더라고. 네가 착하고 순박하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똥 밟은 건 씻어낼 수라도 있으니까.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어요. 저도 힘들었던 거였죠. 결국에 저는 그녀와 이혼을 하고 다시 뉴욕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고 뉴욕에서 3년간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좋은 연을 만나서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그때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준석이 형, 뉴욕 갔다가 다시 왔다면서요. 그런데 그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전 아내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전 아내는 결국 저와 헤어진 이후에 아이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남자를 만나면서 거의 폐인처럼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장모님, 그러니까 전 장모님이 키우시게 되었고, 전 아내는 클럽이랑 이런저런 유흥거리를 즐기면서 알코올에도 중독되고, 심지어는 약에 손까지 대서 감옥까지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형 뉴욕 가고 나서 형이랑 그 사람이랑 헤어진 거 알았어요. 우리 모임 사람들도 엄청 깜짝 놀랐어요. 되게 착하고 참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충격이라고. 그러다가 우리 모임 안에서 마약 수사대 형사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이 말해주더라고요. 자기 경찰서에 그 여자 왔다고 하면서요. 에휴, 형, 헤어지길 잘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무래도 전 아내가 그런 일에 휘말렸다고 이야기를 들으니 찝찝하긴 했죠. 저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전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이야기 듣는 것도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 나는 지금 좋은 여자 만나서 다시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안 전해줘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니까 그 모임 구성원들도 저에게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뒷담을 까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뒷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은 더 잘못이라고요. 이번 일도 비슷한 부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네요. 다행히 모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어서 더 이상 저에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은 재혼? 초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튼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두 번 다시 결혼 생활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노력한 것만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비우니까 삶이 편안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게 편해요. 예전에는 전쟁 같았는데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니까 좋네요.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라고 느껴요. 저 같은 사람도 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든 살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남녀 관계에서 급하다고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급하고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와서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채로 이성을 만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지금 힘든 마음을 잘 추스르고 어느 정도 극복을 하게 되었네요.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의 충격은 감히 상상도 못하지요. 그래도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은 딱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요. 저는 그만큼 저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보려고요. 내가 힘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힘든 거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나의 그릇이 커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인종차별 받았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 그것도 아니네요. 언제 어디서 힘든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지금 당장 잘 나간다고 오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보렵니다. 저의 노력은 누군가가 알아주겠죠. 평소에 이 채널을 보면서 심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저의 인생에서 힘든 일을 극복한 사연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디 채택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전 아내가 이 사연을 보게 된다면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건강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분노는 나를 다치게 할 뿐이더라고요. 힘들지만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원수를 용서해야 나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여튼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도 요즘 너무 덥네요.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한국 날씨도 꽤나 덥다는데 더운 요즘 지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든 상황이지만 파이팅 해봅시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셔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든 다 풀리게 되어 있답니다. 감사합니다.